네, 선생님들 반갑습니까? 날씨가 정말 추운 것 같습니다. 보통 내복을 안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올해는 내복을 꼭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창조과학 스쿨이 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좀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맡게 되는데 이번 창조과학 때 노아 대홍수 사건의 주제로 말씀이 준비가 되어지는데 그 강의 가운데 그 빙하에 대해서 좀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이 창세기 대홍수와 빙하기, 빙하 시대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강의를 좀 준비를 해보게 되었고 처음 이런 주제로 다룬 적이 처음 있는 것 같아서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창세기 대홍수와 빙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빙하 얘기를 하니까 더 추우실 것 같은데 이열치열 생각하시면서 추위로 이자는 부담 없이 좀 내용이 딱딱하고 재미가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빙하 시대, 빙하에 대해서 얘기를 선생님 들어보셨죠? TV 같은 다큐멘터리 보면 남극에 막 빙하들, 또 뭐 알프스나 뭐 그런 큰 산에 가면 막 빙하들이 있는 것들, 또 빙하 시대에 관련된 뭐 만화 영화나 뭐 이런 영화들, 또 투모로우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막 지구에 갑자기 막 빙하 시대가 오는 내용들, 빙하 시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지구에 얼음이 막 뒤덮이는 그런 빙하 시대가 있었다니 신기하다.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이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빙하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빙하하면은 이렇게 바닷물이 얼어서 된 것이 아니라 눈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점점 눌려서 얼음같이 되게 되면 그걸 빙하 얼음, 빙하 빙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것이 사계절 동안 계속 녹지 않고 있을 때 빙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빙하가 아주 두껍고 무거워져서 중력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름을 한자를 써서 빙하라고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빙하 우리나라에는 빙하를 볼 수 없지만 지금 지구의 약 10%가 빙하로 덮여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빙하가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남극은 완전 빙하로 덮여있죠. 이 빙하의 84%가 남극에 있고 또 그린란드에 11%가 있고 또 빙하하면은 또 어디에서 빙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스위스 알프스를 가면은 알프스 산에 막 빙하들이 덮여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알프스나 뭐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보면은 빙하들이 있고 또 이 아메리카 대륙에도 높은 산들에 보면 빙하들이 있는 것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TV 화면을 통해서 저기 높은 산에 가면 빙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가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지구의 물의 98%가 짭짤한 바닷물인데 민물은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생각보다 민물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이 2%밖에 안 되는 민물의 75%가 이 빙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빗물이 이 빙하 형태로 얼음 형태로 지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린란드나 남극, 이게 남극의 대륙 위에 이렇게 이 빙하가 덮이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최대 3,000에서 4,000m 깊이의 그런 빙하가 남극 그린란드에 이렇게 덮여 있는데 요즘 온난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온난화가 되면서 뭐가 이렇게 올라가죠?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서 막 잠기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빙하가 모두 녹게 되면 지구의 해수면이 65m가 상승하는 일이 생긴다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의 약 10%의 얼음 빙하가 지구를 덮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봤을 때 빙하가 독특한 지형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형을 살펴봄으로써 이 지금과 다른 과거에 보면은 더 넓은 지역에 빙하가 덮여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빙하 시대가 과거에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과거에 빙하 시대에 지구 표면의 30%가 빙하로 덮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남극, 여기 그린란드, 이게 빙하들이 있는데 과거로 가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카나다, 미국 북쪽이나 또 유럽 위쪽이 빙하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빙하 시대하면 오해하는, 저도 생각했던 것이 온 지구가 다 얼음으로 덮인 줄 알았더니 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와 같이 빙하로 덮이고 또 대부분은 또 빙하에 덮여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축축한데 빙하의 두께는 이 당시에 약 1000m 정도 평균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바닷물이 줄어들어가지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120m 낮아지게 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빙하기가 되면 얕은 바다들이 육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육지가 돼서 이렇게 각 대륙을 육지로 다닐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과학자들이 과거에 지구를 빙하가 덮었다고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빙하의 독특한 지형을 보고 추측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빙하가 생기기 전에 산 위의 모습입니다. 둥글둥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눈이 막 내려서 거기에 눈이 쌓이고 얼음이 돼서 빙하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면 이 빙하 얼음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되면서 땅을 막 깎아내리게 됩니다. 계곡을 깎아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산이 파이고 계곡이 파이고, 그러면서 둥글둥글한 산이 날카로운 여기 날카로운 능선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질형 산능, 한자는 어려운데 질이 우리 빛 모양이라고 한자가 그렇답니다. 질이. 그래서 빛처럼 날카로운, 빛처럼 보이나요? 빛처럼 날카로운 능선이 만들어지고, 아주 그 뿔처럼 날카로운 뾰족한 산 봉우리들이 만들어지고, 또 빙하가 이렇게 계곡을 지나가면서 계곡을 확 파헤쳐가지고 깊이 파인 U자형 계곡이 만들어지고, 이런 독특한 이런 침식 지형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런 지형을 보면서 지형은 빙하가 있어서 이렇게 깎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얼음이 빙하가 덮였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빙하가 쌓여있다가 녹으면서 빙하가 지나가면서 그 땅을 파게 되는데, 뾰족한 봉우리, 산 봉우리가 엄청 뾰족한 산을 만드는데 호룬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 유명한 산이 있는데, 혹시 어떤 호룬하면 떠오르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마테호룬이라는 유명한 산봉우리가 있는데, 바로 이 호룬이라는 말이 빙하에서 깎인 뾰족한 봉우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곡, 이 한자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데, 권이라는 말이 그 승려들의 밥그릇, 또 술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곡이 뭐냐면 둥근 밥그릇처럼 둥근 파인 그런 모양의 골짜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자형 계곡, U자처럼 이렇게 완전히 좌우가 깊이 파인 골짜기. 또 형곡은 큰 U자 계곡 양옆에 조그마한 U자 계곡들이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을 형곡이라고 얘기하고, 또 깊이 파여서 아주 빛처럼 날카로운 능선을 빛처럼 생긴 능선이라 해서 질량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빙하들이 산을 깎을 뿐만 아니라 그 암석들을 긁어가지고 퇴적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암석이나 흙이 모여서 고래등처럼 쌓이는 것을 드럼린이라고 표현하고, 제방처럼 쭉 쌓인 것을 모레인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형에 이렇게 깎이고 쌓인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 빙하가 있었고 이렇게 빙하에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룬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뿔처럼 생긴 산꼭대기들이 보이고, 또 빛처럼 생기는 지령 산능, 날카로운 그 산 능성들, 그 다음에 빙하가 쌓였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밥그릇처럼 움푹 파인 동그란 이런 구덩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빙하가 계곡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아주 깊이 U자형의 계곡을 만들고, 양옆으로 조그마한 U자형들이 계곡들이 형곡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폭포들이 보통 형성돼서 폭포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움푹 파여있는 권곡, 밥그릇처럼 파여있는 이런 지형들, 또 날카로운 산들은 호룬이라고 하고 있고, 또 여기 U자처럼 깊이 파인 U자 계곡, 고래 등처럼 보이죠. 이건 드럼리라는 퇴적 지형, 또 제방처럼 보이는 모레인, 이런 퇴적 지형들이 빙하에서 생기는 독특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스위스나 알프스 그런 데 가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에 과거에 이 빙하에 덮여있던 빙하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빙하가 그러면 얼마 동안 쌓였을 것인가, 이제 이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화론에 의해서는 지구 역사가 약 46억 년 지구가 생겨가지고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생물들도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주 단순한 세포부터 점점 진화해서 사람까지 왔다. 모든 것을 오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지층, 퇴적층 보게 되면 떡가루, 시루떡처럼 이렇게 층층이 있는 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였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툼하게 쌓인 빙하를 보면서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눈이 내려서 쌓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아담부터 쭉 나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 지구가 창조된 시간을 연대를 대충 계산해 볼 수 있게 되고 보통 연대가 한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지구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성경적으로 연대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오래된 지구 역사와 지질 역사와 너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말하는 대로 이 지구 역사를 보게 되고 또 빙하 시대를 보게 되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믿을 수 없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화론이 보는 빙하 시대에 대한 해석과 또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빙하 시대에 대한 해석을 두 개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빙하기가 지금으로부터 25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정도가 지금 250만 년 전인데 여기 보면 이 선이 지금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입니다. 약 15 정도 되는데 이 온도보다 약 5도에서 7도 정도 내려가는 데가 빙하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빙하기가 10만 년 단위로 빙하기가 왔다가 또 한 만 년에서 2만 년도 온도가 회복이 됐다가 또 다시 빙하기가 왔다. 이 반복을 약 30배 정도 했다. 여기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약 만 년 전에 여기가 마지막 이제 만 년 전인데 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서 지금 우리가 빙하기 사이에 있는 간빙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만 년 동안 빙하기가 있고 한 만 년에서 2만 년도 또 따뜻한 간빙기가 있고 또 10만 년간 빙하기가 오고 이 반복을 250만 년 동안 약 30배 정도 반복해 왔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빙하가 쌓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 시대가 이렇게 수백만 년 지속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근거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빙하가 오랜 시간 동안 쌓였는지를 알 수 있느냐 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 빙하에 가서 이런 그 시추공을 넣어가지고 이게 얼음 코어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 코어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층들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얼음 층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얼음 층 하나하나가 눈이 와가지고 압력에서 눌리고 또 녹았다 얼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이것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것이 몇 년 동안 쌓인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란드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얼음 코어를 꺼내서 계산하게 되면 약 16만 년 정도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음층을 세어보니까 이 얼음이 이렇게 이 몇십만 년 동안 쌓인 거야라고 진화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얼음층 하나가 과연 한 해 동안 생기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아니면 한 해만 해도 한 겨울만 해도 날씨가 좀 더웠다 추웠다 하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여러 개의 층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 한 예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8대의 전투기가 날아가다가 연료가 부족해가지고 그린란드에 비행기를 버리고 철수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원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 비행기를 우리 좀 찾아주세요 요청을 해서 수속을 한 끝에 1988년도에 78m의 깊은 얼음 밑에서 이 비행 전투기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전투기 위에 얼음층이 있었는데 수백 개의 얼음층이 관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언제 여기에 위치했는지를 모른다 한다면 이 비행기는 이제 언제 여기에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이 비행기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음층 하나가 한 해에 있다고 하는 그 가정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얼음층의 연대를 계산하는 것이 단순히 이런 얼음층을 계산하는 것뿐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얼음 그 코어에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하여서 연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물을 하면은 물이 뭘로 구성되어 있죠?
H2O 해가지고 산소 2개와, 아니,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산소 하면은, 산소에는 8개의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가 있어서 16이라는 질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보통 산소 하면은 질량수가 16입니다. 이것이 대기 중에 99.8%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산소 하면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아주 미량, 약 0.2%의 동위원소,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는 똑같이 양성자가 8개여서 산소는 산소인데 중성자가 2개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질량수가 18이에요. 그러면 일반 산소보다 얘가 살짝 무거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결합된 물은 그렇지 않은 산소에 비해서 살짝 무겁겠죠. 그렇게 되면은 바다에 이 질량수 18로 되어 있는 물은 무겁기 때문에 여름에는 비교적 증발이 잘 돼서 날아가서 나중에 눈을 만드는 재료로 쓰일 수 있지만 겨울에는 증발이 잘 안 돼서 이 질량수 18 산소가 그 농도가 낮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얼음코어에 질량수 18 산소의 그 농도를 측정해서 이 농도가 높으면 이것은 여름에 증발돼서 눈이 쌓인 거야. 이건 여름 거야. 이 농도가 낮으면 이것은 겨울에 쌓인 거야. 그래서 이 농도가 비교해서 1년이 경과됐다. 이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넓은 개념에서 또 비슷한 원리로 그 따뜻한 간빙기에서는 18산소의 그 농도가 높고 추운 빙하기에는 이 18산소가 낮다고 추정을 해서 오랜 연대에 간빙기와 빙기가 이렇게 반복됐다는 자료로 이 산소 동위원소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고 하지만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소, 이 물이 수증기가 돼서 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쌓인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눈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씨 변화를 해서 살짝 녹았다가 얼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18 동위원소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녹아 흘러내려가면서 다른 자리로 이탈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여름 것, 이것은 겨울 것 이렇게 가정했던 가정이 틀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제한점이 있다라고 창조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화론에서 이 오랜 기간 수백만 년을 걸쳐서 빙하 시대가 있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지구에 이 빙하 시대가 올 수 있는 적절한 이론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채택한 이론은 밀란코비치라는 세르비아의 과학자가 제안한 천문학적 빙하 시대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지구 공정 궤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 또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기울기가 조금씩 변하는 것, 또 자전축이 세차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천문학적인 지구의 그런 순환 주기에 따라서 지구의 태양열 복사 에너지가 바뀌어서 지구가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지구의 빙하 시대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거의 원에 가깝게 공전을 하고 있지만 아주 미세하게 타원형 궤도를 약 10만 년 주기로 타원형 궤도로 갔다가 원에 가까웠다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 공전 궤도의 이것을 얼마만큼 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신율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10만 년 주기로 태원형으로 갔다가 원형으로 바뀐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알고 있지만 4만 년의 주기로 22.5도에서 24.5도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팽이를 돌리다 보면 팽이의 축이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구도 팽이처럼 2만 6천 년 주기로 지구의 축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 주기가 합쳐져서 10만 년 주기로 지구가 추워졌다가 더워졌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년마다 빙하기가 오는데 너무나 좋은 이론이다 해서 이 밀란코비치 주기를 천문학적 빙하 시대 이론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승편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빙하 시대 이론의 문제점을 우리 창조론에서는 비판하기를, 이 주기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태양열의 에너지에 변화가 오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0.75%밖에 되지 않고 이 변화는 지구의 빙하 시대로 올 만큼
이끌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빙하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북반구나 남반구나 동시에 추워야 되는데 이 초문학적인 빙하 시대 이론에 의하면 북반구가 태양에 좀 가까워져서 북반구가 태양으로 좀 멀어져서 북반구가 추워지게 되면 거꾸로 남반구는 태양에 가까워지고 남반구는 따뜻해지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이 빙하 시대는 지구가 추운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많은 눈이 쌓인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눈이 오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습도, 수분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이론은 단지 지구가 조금 더 이렇게 추워졌다가 더워졌다는 지구의 온도 변화밖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빙하 시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진화론대로 말하는 긴 빙하 시대 문제점을 쉽게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빙하 시대에 그 빙하의 두께가 얼음의 두께가 약 평균 1000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눈이 녹아서 얼음이 되면 약 10분의 1의 부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빙하의 두께를 눈으로 바꾸면 약 10,000m 정도의 눈의 깊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000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것을 진화론이 말한 대로 250만 년으로 이것을 나누게 되면 해마다 4mm의 눈이 쌓이는 꼴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눈이 오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울릉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울릉도가 제일 눈이 많이 오는데 울릉도에 그 눈이 평균 1.5m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눈이 오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에 가장 많이 눈이 올 것 같습니까? 일본의 아오모리라는 도시가 눈이 제일 많이 온다고 하는데 매년 약 7.9m의 눈이 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눈이 오죠. 근데 하여튼 지금도 이 빙하기가 아닌데도 이 정도 눈이 오는데 진화론적으로 250만 년으로 나누게 되면 4mm밖에 눈이 안 쌓인다는 계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할 때 빙하기가 약 500여 년 정도로 창조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한다면 매년 20m 정도의 눈이 오는 것으로 계산되어지고 지금 눈 오는 것보다 한 3~4배 정도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250만 년으로 눈이 온 것으로 계산한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터무니없는 적설량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빙하기가 약 10만 년 오고 10,000년에서 2만 정도 따뜻한 간빙기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눈이 안 쌓인 상태에서 안 쌓인 그 얼음 위에 다른 지역에서 침식된 그런 암석이나 돌이 쓸려와가지고 그 얼음 위에 쌓이게 되고 다시 빙하기가 와서 눈이 와서 그 흙 위에 또 얼음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얼음과 얼음 사이에 돌과 흙이 쌓여있는 토양, 어려운 말로 빙력토라고 하는데 이 얼음과 얼음 사이에 돌들이 이 빙력토가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고 빙하기가 반복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빙력토는 발견되지 않고 다만 발견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마지막 빙하기에 빙력토만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발견되는 이 빙력토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 암석에서 온 그 퇴적물만 발견되고 있고 또 이 간빙기 사이에 정말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됐다고 한다면 그 간빙기에 해당하는 살았던 화석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화석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본다 할지라도 진화론에서 말한 대로 250만 년에 10만 년 동안 빙하기, 10,000년 동안 간빙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하는 한 번에 빙하기가 왔었다는 성경적인 해석이 훨씬 타당하다는 것을 이 빙력토가 없다는 걸 사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빙하기가 왔다가 녹았다가 빙하기가 왔다가 녹았다 하는 것이 과학적이 못하고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이 빙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빙하 시대는 노아와 대홍수 사고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 홍수와
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했던 그 사이의 시기가 바로 빙하 시대라고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빙하 시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세계 각대륙으로 흩어졌는지 경위를 알게 되고 왜 지구상에 치위와 더위가 오게 되고 인류의 수명이 줄어들었는지 또 공룡이나 맘모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멸종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빙하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될까요? 지구가 추워지면은 빙하 시대가 올까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설명에서는 지구가 추워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그 천문학적인 그 주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빙하 시대는 눈이 많이 쌓여서 눈이 얼어서 얼음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추워지기만 해서는 눈이 많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기 위해서는 물론 날씨가 추워야 되겠지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날씨도 추워야 되지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요. 습도가 눈이 될 재료인 수증기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화론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노아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처럼 빙하 시대는 눈이 많이 내려서 이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이는 시기가 빙하 시대인데 먼저는 온도가 낮아야 되겠죠. 눈을 만들 만큼 대기 온도가 낮아야 되고 또 여름도 이 쌓인 눈이 녹지 않을 정도로 선선한 낮은 온도가 돼야 되는데 그 낮은 기온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규모 화산 폭탄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창조과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높은 습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기 중에 높은 습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다가 따뜻해서 여기서 많은 증발이 일어나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만들어질 때에 그 수증기가 낮은 온도와 만나서 눈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엄청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서해안에 폭설이 유독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우리 그 뉴스를 봤더니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서해에 폭설이 내렸던 이유는 서해가 평년보다 훨씬 더 따뜻해졌다. 바다 기온이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바다 기온이 올라가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됐고 많이 올라간 이 수증기가 북쪽에서 온 찬고기와 만나서 눈구름이 만들어져서 서해안에 폭설이 내렸다. 이게 바로 우리가 빙하 시대가 오기 위한 조건에 딱 부합하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낮은 기온과 함께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서 수증기가 많아져서 눈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노아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사건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리고 40일 동안 눈이 내려서 전 지구가 물에 잠긴 사건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리는 대격변이 일어났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게 지금 그 바다의 그 깊이를 말하고 있는데 전 지구가 덮였다가 그 다음에 이걸 홍수 전기라고 얘기하는데 홍수 후기는 지구를 전부 덮었던 이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과정을 홍수 후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70일 동안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던 것이 노아홍수 사건이었는데요. 노아홍수 사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 40일 동안 비만 온 것이 아니라 큰 기품의 샘이 서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품의 샘이 터졌다. 자, 이것은 어떤 그 지질 활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터졌다. 우리가 뭐가 터지죠? 네, 하여튼 화산이 터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이런 화산들이 터지면서 지구 깊숙이에 있는 이런 지하수들이 터져 나오는 현상, 화산이 터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현상이 노아홍수 때 일어났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 노아홍수 전에는 대기 중에 궁창의 물이라 해서 물층이 특별히 있어서 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해로운 광선들을 차단해서 아주 오래 인류의 생명이 길었다고 여기고 있는데 하늘의 창이 열려서 공창에는 물들이 지상으로 내려온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물로 뒤덮이는 사건이 노아홍수 전기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 이 바다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마그마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됐죠. 그 다음에 홍수 후기에서는 지구를 전부 덮었던 이 물이 이제 서서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 물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구의 이 지각판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지각판이 이게 밀려붙은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산이 되고 또 벌어지는 부분은 낮아져서 바다가 되어지고, 그런 지각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산이 되고 바다가 되면서 서서히 물이 바다로 내려가면서 지각이 땅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지각판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거기가 낮아지면서 바다가 될 텐데, 지각판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이 지구 밑에 있는 용암 마그마가 이 벌어진 틈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마그마가 식으면서 해양 지각판을 만들게 되는데, 이 마그마가 바다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다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바다에서 많은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다량의 수증기가 공기 중에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이 지구의 바다는 굉장히 따뜻한 온도를 가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증발이 일어나서 높은 공기 중의 습도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 내부에 화산이 분출되는 대기업권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용암들이 분출돼서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또 홍수 후기 때는 이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그 틈으로 용암이 올라와서 해저를 메우면서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바다에서 바닷물이 많이 증발해서 높은 습도가 유지되는 그런 환경이었을 것으로 환경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막 끝났을 때 지구의 환경은 이 노아 홍수 전에 에덴 동산과 같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고 또 비도 많이 내려서 살기가 좋은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창조과학자들은 수변 사막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은 사막인데 젖어있는 사막이다. 이게 뭔 말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지구상에 많은 사막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막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많은 생물과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물 화석들과 사람이 구워진 흔적들이 아주 메마른 사막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막에 과거에는 비도 많이 내려서 많은 동식물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시기가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의 지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바다가 따뜻하고 또 수증기가 많이 증발돼서 지구 전체가 따뜻한 가운데 비가 내려서 추위와 더위가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은 좋은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 성경 창조과학자들은 이 시점이 바벨탑 사건과 관련돼서 바벨탑 사건이나 그 이후에 지구상에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대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대기 중에 높은 수증기들이 낮은 온도를 맞으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빙하 시대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온도가 낮아진 것이 이런 대규모 화산 폭발로 왔다는 것은 이런 일반 과학자들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린란드나 남극의 빙하의 얼음 코어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풍부한 화산재, 화산에 의한 산성 물질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 시대는 일반 과학자들도 화산 하늘과 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약 100년에서 2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구상에 많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됐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대기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산 폭발하게 되면 용암이 막 끓어오는 것만 생각하지만 용암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는 것처럼 다량의 화산재와 미세한 먼지인 연무질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먼지가 이 대기 중에 날아가서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게 돼서 지구의 대기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얘가 인류 역사상, 최근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을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이 1815년도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여름에 그 50cm, 3cm의 여름에 눈이 내리고 농작물이 얼어붙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름이 없는 시대로 알려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순주 16년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흉작이 왔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온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화산 폭발이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 개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창조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보게 되면 이 미국의 분화구에 대한 연구, 이 분화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분화구에서 나온 화산재가 얼마만큼 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옐로스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옐로스톤 분화구가 유명한데, 이 옐로스톤 분화구에서 폭발한 이 화산재가 얼마만큼 퍼지는지 연구를 해서 그것을 라바크릭 화산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봤더니 어마어마한 미국의 넓은 지역에 화산재가 퍼져 있고, 그걸 추정했을 때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로시마 원폭에 2만 개의 위력의 엄청난 화산 폭발이 1980년도에 있었는데, 이 화산 폭발보다 2000배나 큰 화산 폭발이 이 옐로스톤 화산 폭발 때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롱밸리 분화구라 화산재인 비석 화산재가 또 연구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의 600배의 규모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크레이티브 호스 분화구의 마자마 화산재, 이런 세 가지의 큰 화산 폭발과 화산재에 대한 연구가 지금 되어 있고, 이런 미국만 보더라도 이런 엄청난 큰 화산 폭발과 화산재가 덮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화산 폭발이 인류 역사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인디언들이 이 아메리카 와서 살기도 전에 시대에 있었던 아주 옛날에 있었던 화산 폭발, 즉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던 것처럼 옐로스톤 분화구에서 터진 화산 폭발이 이와 같이 미국 거의 3분의 1을 덮는 라바크릭 화산재로 덮이는 걸 볼 수 있고, 또 롱밸리 분화구에서는 비석 화산재가 이렇게 덮고 있고, 또 크레이터 호수의 마자마 화산재가 이렇게 미국을 덮고 있는 화산재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었고, 화산재가 미국을 덮었던 시기가 과거에 있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규모의 화산 폭발과 화산재가 덮었던 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역사의 기록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런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구를 덮은 그런 연무질에 의해서 태양빛이 지구에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에 있는 풍부한 수증기가 만나서 눈이 만들어져서 빙하시대가 왔다라고 우리 노아 홍수를 통한 빙하시대에 대한 설명을 창조과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마이클 오우드라는 미국의 기상학자인데, 미국 국립기상청의 기상학자로 30년간 은퇴하신 이후에 이런 노아 홍수와 빙하 시대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책을 내고 강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노아 홍수가 막 끝난 다음에 바다의 온도는 약 30도 정도로 아주 따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간이 흘러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약 2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바다 온도가 약 20도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이 즈음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기 온도가 낮아지게 됐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빙하 시대가 시작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홍수 500년이 지났을 때 바다의 온도가 약 10도 정도까지 떨어지게 됐을 때, 이때가 빙하 시대의 절정을 이루게 되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빙하가 높게 되는 해빙기가 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 온도가 10도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바닷물이 증발하는 수증기가 만들어낸 증발이 감소하게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대기 중에 있는 화산에 의한 연물질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눈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이 얼음이 녹는 해빙기가 왔을 것으로 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시기는 약 1년에 10m 정도로 녹는다고 가정했을 때 100년 정도면 충분하게 짧은 기간 해빙기가 왔다고 해빙기가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빙기가 있었을 때 아주 넓은 지역에서 눈사태나 산사태, 홍수들이 발생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른, 서크, 유자교 같은 빙하의 독특한 지형들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났을 때
바다의 온도가 약 30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따뜻한 수분 사막 시기가 있다가 약 2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바다 온도가 약 20도 정도로 떨어졌을 때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빙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빙하 시대, 홍수 5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바다 온도가 약 10도 정도 됐을 때 빙하 시대의 절정이 왔고, 1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눈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비가 만들어지면서 눈이 녹는 해빙이가 오게 되고, 약 홍수 700년 정도가 됐을 때 빙하 시대가 종료됐을 것이라고 마이클 워드 기상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빙하기에 대해서 진화론적인 설명과 성경을 통한 노아 홍수 사건을 토대로 한 이 설명을 살펴봤을 때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빙하 시대를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창조과학들이 아주 잘 설명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 빙하 시대가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성경에서 이 빙하 시대를 말하고 있는 성경책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성경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빙하 시대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없죠. 빙하라는 단어가 성경을 썼을 때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공룡이라는 단어를 볼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공룡을 암시하는 그 단어들이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과학자들은 빙하 시대에 관련된 기록이 욥기에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욥은 여러 가지 상황 정황상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인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서 살았던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스 땅은 지금의 에돔 땅 사해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해 남부 지역은 이곳에 눈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사해 남부 지역은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은, 눈이 오지 않는 따뜻한 지역이고, 또 여기 보면 네게부 사막이라서 아주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눈을 보기 힘든 지역인 거죠. 근데 이 사해 남부 우스 땅에 살았던 욥기를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우리 통독 시간에 통독 익기표에 욥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단어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얼음, 눈, 폭풍, 이와 같이 추위와 관련된 많은 단어들을 성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빙하 시대, 구체적으로 말하면 빙하기의 해빙기에 추정되는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고, 성경에서 빙하 시대를 다룬 책이 바로 욥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몇 말씀을 보게 되면 얼음이 녹으면 눈 녹은 물로, 눈을 명하여 눈 곡간, 얼음, 얼어붙느니라, 추위, 온갖 추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의 우스 땅은 따뜻한 눈을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왜 욥은 이렇게 얼음과 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까? 욥이 살았던 시대는 빙하기 시대였기 때문에 꽁꽁 얼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추운 시대를 살았던 것을 욥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보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는 이 사람들이 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왜 그렇다면 빙하 시대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왜 빙하 시대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그냥 빙하 시대를 주셨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이 빙하 시대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4대 손에 해당되는 니무룩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시나이 평지, 지금의 이라크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탑을 쌓고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사람들을 주동시켜서 탑을 쌓았던 사건이죠. 그 당시에는 모두 언어가 하나여가지고 그냥 함께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끝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땅에 퍼져 살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니무롯은 이것에 정면 대항해서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이 모여서 살고 탑을 높게, 하늘에 이르는 높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전 세계적으로 싹 흩어버린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노아의 5대손이 이름이 벨렉인데 창세기 10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은 벨렉인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눔이라는 뜻이고, 이름 말대로 이 벨렉이 태어났을 때에 나뉘어졌다. 세상이 나눠졌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다 흩어 나눠버렸다. 즉 바벨탑 사건이 벨렉의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벨렉은 계산을 해보게 되면 노아 홍수의 약 100년 정도 후에 태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239세를 살았는데, 벨렉의 생애 가운데, 노아 홍수 100년 이후에 벨렉의 생애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인류가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 시대는 바벨탑 사건과 관련돼서 바벨탑과 비슷한 시기거나 그 이어서 인류가 전 세계에 흩어진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빙하와 인류가 흩어진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대륙으로 가게 되면은 걸어서 갈 수 있나요? 어떻게 가야 되나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전 세계로 흩어지려면은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빙하 시대가 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육지의 3분의 1이 얼음이 덮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의 얼음이 덮이게 되면 해수면이 120m가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육지의 연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륙의 연장성의 대륙붕들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대륙이 이 대륙봉으로 연결되어지게 돼서 다른 대륙으로 걸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빙하기가 오게 되고, 이 빙하기가 오게 되면은 육지 내륙이 훨씬 춥고 바닷가는 바다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비교적 따뜻하고 거기 바다 지역은 비가 왔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서 바닷가로 가게 되고, 또 그렇게 이동하면서 대륙봉을 통해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각 대륙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 대륙으로 흩어진 다음에 빙하기가 끝나고 해빙기가 되면서 다시 얼음이 덮고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지금과 같은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각 사람들이 각 대륙에 흩어져서 사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물이 튀어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빙하기가 와서 물이 눈으로 돼서 대륙에 쌓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대륙붕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대륙붕을 통해서 다른 대륙으로 사람들이 건너가는 흩어지는 일이 가능하고 다시 쌓여서 이제 분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한 색이 현대의 세계 지도를 한다면 옅은 색으로 표시된 것이 빙하 시대에 드러나게 되는 대륙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린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빙하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빙하 시대를 생각할 때 흥미로운 것이, 왜 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왜 수명이 이렇게 단축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살 이상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노아 홍수가 지나면서 수명이 약 400살대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바벨탑 사건과 관련된 벨렉 이후로 갑자기 400살대에서 200살로 툭 떨어지면서 쭉 떨어져서 100살까지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까지 쭉 그 연수를 보게 되면 다 900살까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데 노아 홍수가 있는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을 보게 되면 400살대로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환경이 나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벨렉을 보시게 되면,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벨렉 때 보면 갑자기 200살대로 수명이 떨어지고 쭉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감소했던 이유가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빙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이 노아 홍수 직후에는 수분 사막 시대라고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빙하 시대가 오면서 훨씬 더 추워지게 되면서 인류의 수명이 급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왜 900살까지 살았는가에 대해서 창조과학자들은 창세기 1장 7절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라는 대기에 물충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충이 지구를 온실처럼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태양으로 도는 해로운 광선들을 차단하여서 인류 수명이 900살까지 길었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노아 홍수 때에 궁창에 있는 물들이 지상으로 쏟아지게 되면서 이 물층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구가 환경이 훨씬 나빠지게 되고 또 그 전에 없었던 추위와 더위가 있게 되었는데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빙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직후에는 약 400살 정도를 살다가 바벨사 사건이 이어진 빙하 시대가 오게 되면서 훨씬 더 추위와 더위가 심해지게 되면서 수명이 200살로 툭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와 같은 100살까지 수명이 떨어진 일이 바벨 사건 이후에 있었던 빙하 시대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룡이나 이런 매모드들이 어떻게 멸종했을까? 노아 홍수 때에 그 전에 살았던 공룡들이 노아 방주에 탔겠죠. 대부분의 공룡들이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었겠지만 방주에 탄 공룡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공룡들이 나와서 퍼져서 번식을 했겠죠. 그다음 노아 홍수 바로 직후는 약 100년, 한 200년 정도는 수분 사막 시대로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공룡들이 사람들과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이후에 빙하 시대가 오게 되면서 극심한 기후 변화로 공룡이 멸종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매머드도 마찬가지로 방주에 탔던 매머드가 방주에 나와서 수분 사막 시대에 시베리아에 이렇게 잘 살았다가 마찬가지로 빙하 시기를 겪으면서 매머드 멸종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빙하에 대한 빙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진화론적인 설명과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경적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홍수 후 빙하 시대를 모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오래된 것으로 우연과 우연으로 보는 자연 과정으로 보는 진화론적인 설명으로 빙하 시기를 설명하라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의 모든 역사를 목도하셨던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빙하를 해석했을 때, 즉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빙하를 설명했을 때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바벨 사건 이후에 빙하기가 약 500년에서 700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보고 있고 빙하 시대는 250만 년 전에 수십 번 반복됐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다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빙하를 봤을 때 사람들은 이 빙하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오랜 역사 통해서 쌓였어.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않아. 성경을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빙하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야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